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9년 차에 웹 프로그램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 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던 제가 갑자기 나타난 시동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그 안에서 가정을 지키려 고군분투하던 저희 부부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와 신랑은 9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라서 형제나 남매가 있는 가족들이 참 부러웠었는데요. 저희 남편에게는 6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죠. 뒤늦게 찾아온 막둥이였던 도련님은 시어머니의 지극정성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연애를 하던 시절에 고등학생이던 도련님은 한 번씩 같이 만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공부도 도와주곤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어느새 진짜 저의 친동생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 도련님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 후 바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유학생활 하던 도중 자리를 완전하게 잡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시부모님과 남편 역시 좋은 선택이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혼자서 유학생활을 해내가고 자리까지 잡아가는 도련님을 보면서 무척이나 기특하고 뿌듯했었죠. 그러나 모든 이야기는 도련님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첫 애를 낳고 둘째가 생각보다 늦게 찾아와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어느 날 갑자기 도련님은 남편에게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도련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을 했죠. 그런데 도련님은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새롭게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비롯하여 저와 남편은 도련님의 호기로운 선언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믿음을 가지고 응원을 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이게 몇 년 만이에요? 형은 이제 진짜 아저씨 같다. 몇 년 만에 만난 도련님은 사뭇 이미지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유명한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외적인 차림새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도련님이었던 만큼 큰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그렇게 만난 도련님과 함께 시부모님을 만나뵈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우리 손주도 이제 초등학생이고 하니 어느 정도 손이 덜 갔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미안한 부탁을 좀 해야겠다. 이 녀석 좀 너희가 데리고 있으면 어떻겠니? 스타트업인가 뭔가 하는 동안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데 너희 집에 있으면 좀 낫지 않겠니? 그래요. 형 집에 사는 것이 뭐 어떻다고. 괜찮아요. 이 사람이 임신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배가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니니까. 이 녀석도 지 앞가림할 나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생각해볼 겨를조차 없이 남편이 허락을 했고 결국 이 일로 남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갑자기 도련님과 함께 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저에게 많은 일이 주어지는 것 같기만 했죠. 그러나 남편은 제게 동생이 아직도 10대인 줄 아냐고 하더군요. 충분히 사회생활을 했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있는 것뿐이니 부담 갖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다 큰 도련님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미리 저와 상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승낙을 한 점에 대해서도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남편은 매일 친동생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사실은 그게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정말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몇 달 같이 사는 동생한테 야박하게 구는 것 같은 제 모습에 섭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국 도련님은 3개월 정도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모든 시작은 도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제법 자유로운데요. 그날은 아이가 친정으로 놀러 갔고 남편은 회사에서 1박 2일 워크숍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프로그램 업무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죠. 저는 집에서 혼자 있을 도련님이 신경 쓰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은 도련님한테
오늘 밤 회사에서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집에서 쉬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것이니 아무 걱정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도련님과 전화를 끊은 뒤 바쁘게 일을 하던 중 집에 놓고 온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나머지는 집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곧 그 음악 소리가 저희 집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 눈에는 많은 신발들이 보였죠. 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많은 신발을 보고 혼자 집에 있겠다고 했던 도련님이 친구들을 초대했구나 싶어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본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거실과 안방 그리고 작은 방에서 수많은 젊은 남녀가 한데 어우러져서 술을 마시고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새벽이 넘은 시간에 집안을 뒤흔드는 음악 소리, 그리고 널브러진 술병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집안 곳곳에서 끌어안고 있는 남녀들의 모습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큰 소리로 도련님을 불렀고 그제서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본 사람들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그제서야 음악 소리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방에서 낯선 여자와 옷을 미처 다 입지도 못한 채로 나오고 있는 도련님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형수님, 오늘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형수님 깜짝 놀랐겠네. 인사해요. 내 유학 동기들, 그리고 친구들이에요. 야, 니들 인사 안 하냐? 우리 형수님이야. 도련님, 대체 집에서 이게 무슨 난리예요? 아, 유학하고 일을 하는 동안 그쪽 문화에 익숙해졌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거기가 그립더라고요. 향수병처럼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연락 쫙 돌려서 초대했어요. 저는 도련님께 당장 그만 보내고 집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집에 자욱한 담배 연기부터 아이방과 안방에서 나온 도련님과 친구들의 모습에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청소를 했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워크숍을 마치고 집으로 오자마자 도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그 상황을 목격한 제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도련님 역시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도 도련님은 자신이 너무 서양 문화에 길들여져서 그런 거다. 다들 착한 친구들이다. 그런데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걸 힘들어해서 그랬던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친동생이 외로움을 느껴서 잠깐 파티를 한 거 가지고 너무 화를 내는 건 아니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도련님은 남편에게 집이 좁아서 솔직히 친구들하고 홈파티 하기도 쪽팔려서 이번만 하고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도련님에게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한데 불러서 안방이고 아이방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고 그런 모습을 형수한테 보였는데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냈죠. 아, 진짜 형이랑 형수님, 저를 이해 못 해주네요. 이런 게 꼰대라고요. 제가 좀 파티를 즐겼어요. 미리 말 못한 거 미안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누가 그 파티를 끊어버렸어요? 형수님이잖아요. 형수님이 오는 바람에 다들 그렇게 갔잖아요. 왜 그거는 안 미안해 하는데요? 뭐라고? 얌마, 네가 왜 우리 집에서 네 손님을 불러다 그렇게 파티를 해? 더군다나 어린 조카도 살고 임신한 형수가 살고 있는 집에서 담배, 술에 죄송하다고 100번은 말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야. 너 이러려고 서울에서 산다고 한 거야? 남편은 처음에 좋게 도련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도련님은 자신의 파티에 갑자기 들이닥친 저로 인하여 망했다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도련님은 제게 형수님이 들이닥치고 소리치는 바람에 여자애들 다 놀라고 내 친구들도 쪽팔린다고 했다고요. 아니 집에 안 들어온댔으면서 왜 와요 형수님은. 그 회사 그리고 임신한 형수님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숙직시 뭐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들어와 자러 온 거예요. 라며 집에 온 저를 탓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련님에게 빠진 자료를 가지러 온 것이었다며 아무리 제가 갑자기 집에 왔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런 모임을 집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도련님은 저희 부부에게 방 하나 빌려준 것 가지고 생색낸다며 짐을 싸서 나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시부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해외로 나가서 많은 것을 경험한 만큼 서투른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저희에게 남편과 나이 차이도 있어서 더 철이 덜 든 것 같다며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본가에 가 있는 도련님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부모님께 도련님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조건을 걸었죠. 그러나 저는 그때 도련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기분 좋게 다시 도련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2달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도련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창업을 준비한다는 도련님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매일같이 새벽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고 오후 늦게 되어서야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도련님을 불러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요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 요즘 창업 준비하고 있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 정신없이 바빠야 하는 때인데 보면 너는 매일 게임하고 TV 보는 모습밖에 안 보여. 창업을 뭐 아무나 하나?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도 나를 든든하게 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수로 창업을 하겠어? 아 진짜 인생 못 갔다. 뭐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언제 하냐고 재촉해 형은. 저는 도련님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도련님은 저희 부부에게 형이랑 형수가 내가 창업한다고 하면 도와줄 줄 알았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그것도 몇 년 만에 타국에서 개고생하면서 살다 온 동생이 새로 시작을 한다는데 입 싹 이렇게 씻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나더군요. 도련님의 말을 들은 남편은 왜? 내가 왜 너의 창업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내가 동생이니까. 형, 솔직히 형이 아플 때 자식이 형을 챙기겠어? 나이도 어린 자식이? 내가 형 챙기는 거지. 내가 형한테 첫 번째 자식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데 너무 남처럼 대하니까 참 인생이 못 가더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히더군요. 사실 도련님이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저와 남편이 도움을 안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어도 조금씩 매번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련님한테 올해는 유학 시절에 충분히 도움을 주었다. 이제는 스스로 창업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수님, 혼자 어떻게 무슨 돈을 창업을 해요? 사실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냈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도움 좀 주세요. 2억만, 아니 한 3억, 4억 이 정도만 좀 도와주세요. 이 자식이 우르게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야 임마, 그 돈이 무슨 얘 이름이냐? 형수가 너 유학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내가 진짜 네 형수 볼라치 없어. 도련님은 남편의 말에 흥분을 하면서 대체 형수가 뭘 도와줬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도련님은 쥐꼬리만한 용돈 보내주고 학비 도와준 것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내냐고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뿐인 동생한테 아무것도 못해주는 주제에 뭘 이렇게 가르치러 드냐며 인생 못같이 살고 있는 주제에 잘난 척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도련님은 저한테 능력도 없는데 왜 자식을 둘이나 낳을 생각을 하셨냐며 이렇게 다 같이 시궁창같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흙탕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냐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도련님 말에 화를 냈고 도련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길로 도련님은 다시 저희 집을 나갔고 저는 집을 나간 도련님을 다시는 집으로 부르고 싶지 않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다시는 동생을 집에 불러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으로 돌아간 도련님을 위하여 다시 시부모님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섭섭함을 토로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그동안 에미니가 많이 도움을 주고 걔 유학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준 거 내가 진짜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어린 동생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할 수가 있니? 너 사실 걔 유학생활 할 때 도움 준 거 생각할수록 싫었던 것 아니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련님과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제게 걔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겠니. 걔가 마음이 참 여리다. 그런 걔한테 너희 부부가 눈치를 얼마나 주었겠니. 그렇게 어린 시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눈치를 주고 해야 했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어머니, 저 한 번도 도련님께 눈치 준 적 없어요. 제가 임신한 몸이어서 많이 챙겨주지 못했을지 몰라도 눈치 준 적 없어요. 그리고 유학생할 때 도움을 준 걸로 저는 섭섭하게 생각한 적도 없고요. 아니, 그럼 걔가 미쳤다고 너희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울겠니? 니들이 걔한테 얼마나 악독하게 했길래 그래? 걔가 창업한다고 할 때 사실 나도 내심 니들이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싶었다. 그런데 걔가 그러더라. 형도 형수도 힘들 텐데 그런 거 안 바란다고. 그런 애야 걔가. 그런 애가 오죽 힘들면 손을 벌렸겠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지 새끼도 키운다는 애가 어쩜 그렇게 속이 좁고 자기 식구들만 알아? 저는 시어머니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어서 하신 말에서 저희 부부에게 바란 것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8살이나 어린 시동생이면 자식 같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8살 어린 시동생이 몇 년을 타국에서 고생하다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용기를 냈는데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시동생 길을 죽이고 죄인 취급을 하냐고 언성을 높이셨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여유가 많아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겠지만 그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련님 스스로 선택한 창업이라면 그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부분이었다. 막연하게 형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걔가 회사를 다녔어야 회사를 관두고 퇴직금이 있지. 나도군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어머니께 물었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도련님의 유학생활과 회사 생활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처음 유학을 갔을 당시 도련님은 적응에 실패했고 그 후부터는 술과 유흥에 빠져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요. 이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께서는 알고 계셨고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께 비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자식 하나 더 있고 큰아들이 있다는 셈 치고 시동생을 친아들처럼 챙겨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모든 사실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의 유학생활의 모든 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와 남편은 무척이나 실망을 했고 화를 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는 도련님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이렇게 키우는 동안 네 형이, 네 형수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알아? 그런데 너랑 네 엄마가 둘이서 짜고 우리를 감쪽같이 속여?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러고도 사업을 할 테니까 형한테 돈을 달라고 해? 아니 여보, 애가 얼마나 똑똑해요. 유학생활에 실패해서 취업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보고 들은 거는 한국에서만 산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얘 한 번만 믿어주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 당신이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몰래 우리를 속일 수 있었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잘 살고 있는 자식까지 망가뜨리려고 돈을 주라고 했냐고 언성을 높이셨죠. 그러나 도련님은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자기가 유학생활에서 힘들어하는 동안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자기는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았다며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해보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온 거라고.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 안 도와주려고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도련님에게 유학생활에서 실패했으면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면 되지. 왜 어머니한테 숨기라고 하고 나와 아버지에게 그 많은 돈을 받아갔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남편에게 그깟 돈이 아까워서 그러냐고, 자기가 유학하고 돈 잘 벌면 다 다시 빼먹을 생각이었냐고, 동생이 돈으로 보이냐고 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도련님의 뺨을 때렸고 철 좀 들으라고 호통을 치셨죠. 내 새끼 왜 때려? 왜 때려?
이게 다 니들 때문이다. 이 어린 동생 돌보기 싫어서 그 동생 친구들 좀 불러서 파티한 게 뭐라고 눈치를 주고 얘 속도 모르고 새벽까지 뒹군다고 눈치를 주면서 일 안 하냐고 난리를 쳐 난리를. 돈도 안 도와줄 것들이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시어머니는 모든 문제가 저희 부부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남편에게 니들 자식만 귀하고 내 자식은 안 귀하냐? 내 자식도 니들 자식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첫째 아들로 봐달라고 했지 않냐? 그렇게 동생을 위해서 돈 주는 것이 싫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말에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장남이라고 해서 집안 모든 역할을 다 했었다고, 어린 동생 챙기는 것도 좋았다고, 그렇지만 이젠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는 이제 각자 살자고 하셨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 살면 된다며 도련님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지금처럼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시동생 받아달라는 것도 염치 없었는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도련님은 집을 그 자리에서 나갔고 시어머니는 그런 도련님을 뒤쫓아 나갔습니다. 그 후 도련님은 유학 시절 사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여전히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여전히 도련님에게 도움을 주는 듯 하지만 이제는 저희에게 도련님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도련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살아가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